최유라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다. 섬세하게 관리받은 손톱 위에는 아주 옅은 분홍빛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 그 손가락이 테이블 위로 검은색 카드 한 장을 스르르 밀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기에는 묵직하고 서늘한 질감의 카드. 현대카드에서 VVIP 고객에게만 발급하는 소위 블랙카드였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최유라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목소리는 비단결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강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찻잔 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김에 머물러 있었다. 강남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부서지는 공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평화로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팽팽했다. 한도는 없어요. 이 카드로 집을 사도 좋고 빌딩을 사도 좋아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에요. 아니 그 이상이지. 최유라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동정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마치 길 잃은 고양이에게 값비싼 먹이를 던져주는 듯한 태도. 그녀는 서연이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는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이목구비, 값비싼 옷 빈틈없이 완벽한 화장.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걷어내면 텅 빈 불안과 조급함이 보였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죠?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최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지훈 씨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그림자도 비추지 말고 먼지처럼.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찻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란 고아.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던져진 이방인. 그런 자신과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사는 저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한 남자. 모든 것이 한편의 싸구려 드라마 같았다. 싫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카드를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물건처럼. 대체 왜 돈이 부족해요?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요. 상상하는 것 이상을 줄 수 있어. 최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최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소도 아니었다. 깊은 연민에 가까운 미소였다. 당신이 가진 걸로는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뒤돌아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맑은 유리문 너머로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펼쳐졌다. 서연은 그 소음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며칠 전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든 그 계약이 떠올랐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 그날 부산의 어촌 마을에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축축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강서연은 낡은 평상에 앉아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굵고 투박한 손 깊게 펜주름 평생을 받아와 싸워온 남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등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가족. 서울로 가야겠다. 할아버지는 그물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갑자기 서울은 왜요? 결혼해야지. 누가요? 할아버지가 서연은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너 말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결혼 안 해요. 더군다나 얼굴도 모르는 남자랑은.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아니다. SJ그룹의 박지훈 회장이다.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다. SJ그룹. 신문이나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의 이름이었다. 할아버지 오늘 약주하셨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보았다. 희끗희끗한 눈썹 아래 흐릿해진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가 살기 위해서다. 살기 위해서라고요.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거예요.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서연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 사람들 아직 널 찾고 있어.
이 늙은이가 언제까지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박지훈 그 사람 옆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사람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어릴 적에 끔찍했던 기억. 부모님의 얼굴조차 희미하지만 그날의 비명과 피냄새는 아직도 악몽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한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나고 겨우 살아남은 어린아이. 할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거두어 자신의 손녀로 키웠다. 그건 그냥 계약이다. 2년. 딱 2년만 그 사람의 아내로 사는 거야. 그러면 돼. 이 할애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의 눈에 비친 간절함과 두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할아버지.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았다. 그리고 여의도에 위치한 SJ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있는 박지훈의 사무실 앞에 섰다. 사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온통 흙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 이루어진 공간.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도시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의 주인. 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서늘한 눈. 그는 서연이 들어온 것을 알았지만 한참 동안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강서연 씨. 한참 만에 그가 몸을 돌렸다.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저음이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고는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혼인 계약서입니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2년. 계약 기간 동안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만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원만한 부부 관계를 연기해야 하며 공식 석상에 동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갑 박지훈과 을 강서연은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였다. 사랑도 온기도 인간적인 교감도 없는 텅 빈 껍데기뿐인 결혼. 서연은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난 후 펜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다. 단 계약 만료 시 갑이 귀책 사유로 이혼이 불가할 경우 갑의 모든 재산은 을에게 귀속된다. 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서연이 추가한 조항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표정이 스쳤다.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다. 욕심이 많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서연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 조항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 자신의 이름 옆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성격처럼 단정하고 날카로웠다. 서연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서연 세 글자가 차가운 종이 위에 새겨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 일부를 저당 잡힌 기분이 들었다. 계약서 두 부의 서명이 끝나자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부터 내 펜트하우스로 들어오면 됩니다. 주소는 김 비서가 알려줄 겁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서연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거래는 끝났다는 명백한 표시였다. 서연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녀는 박지훈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안에 담겨 있던 것은 지독한 권태와 피로감이었다. 세상을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의 공허함. 어쩌면 그 공허함만큼은 자신과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하늘 위에 떠 있는 섬 같았다. 한강이 발 아래로 유유히 흐르고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한 은하수처럼 펼쳐지는 곳. 강서연은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거대하고 차가운 고요함에 압도당했다. 사방은 온통 무채색이었다. 광택이 없는 흰색 대리석 바닥 짙은 회색의 패브릭 소파, 그리고 검은색 금속으로 이루어진 가구들. 개인의 취향이나 삶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었다. 따뜻함이라는 단어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나 개인 침실에 계실 때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주방이나 거실은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마주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김 비서는 사무적인 말투로 몇 가지 규칙을 일러주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낡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김 비서가 안내한 여러 개의 방 중에서 그녀는 가장 작고 구석진 방을 선택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 대신 옆 건물의 회색 벽만이 보이는 방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2년 동안 머물다 떠나야 할 차가운 정거장일 뿐, 첫날 밤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도시의 미세한 소음과 집 전체를 감싼 정막이 뒤섞여 귓가를 맴돌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익숙한 시간에 눈을 떴다. 주방으로 향하자 이미 박지훈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흰 셔츠에 말끔한 정장 바지 차림으로 커피 머신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것처럼 서늘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계약서에 사적인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떠올랐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사적인 영역일까 아닐까. 그런 시시한 고민을 하는 자신이 우스웠다. 그녀는 주방 한쪽으로 가 냉장고를 열었다. 다행히 계란과 약간의 채소가 있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박지훈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갓 내린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능숙한 솜씨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작은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식탁이 아닌 아일랜드 조리대에 서서 조용히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커피 향과 계란 익는 냄새가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침묵은 무거웠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 그것이 이 집의 새로운 규칙이 되었다. 박지훈은 식사를 마친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가늘지만 다부진 손목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어촌 마을에서 자랐다는 그녀의 이력서가 떠올랐다. 이 화려하고 공허한 공간에 그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는 태블릿 PC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했다. 2년. 그저 2년만 견디면 된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서연과 지우는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의 동선은 거의 겹치지 않았다. 지우는 이른 아침에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고, 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이나 거실 구석에서 책을 읽으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서연은 갈증을 느껴 물을 마시기 위해 방을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집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그런데 지훈의 방문 틈으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걸음을 멈추자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억눌린 신음,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강도라도 든 걸까? 그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것은 고통에 찬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마, 제발. 악몽. 그는 지금 악몽을 꾸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망설였다. 계약서의 조항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방문 손잡이로 손을 뻗었다가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정신을 차리고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의 고통을 함께 앓으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집안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는 오후에만 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서연이 인터폰을 확인하자 화면 가득 화려한 얼굴이 들어왔다. 최유라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다. 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마치 제 집에 온 것처럼 익숙하게 거실을 둘러보았다. 어머, 집이 좀 휑하네. 지훈 씨 취향은 여전하다니까.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과 평범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서연. 그 대비는 너무나도 극명했다. 손님 무슨 일로 오셨죠? 서연은 차분하게 물었다. 손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서 최유라의 입가에 조소가 걸렸다. 손님, 내가 이 집의 손님이라고 아가씨 착각 단단히 하고 있나 본데 원래 이 자리는 내 자리였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런데요. 서연의 무심한 반응에 최유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적어도 분노하는 반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무관심뿐. 지훈 씨 곧 돌아올 시간인데 저녁 준비해야 하지 않아? 할 줄 아는 요리는 있으려나? 생선 비린내 나는 음식 말고.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최유라와 강서연을 보고 미간을 짚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지훈이 유라에게 물었다. 지훈 씨 보러 왔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 사람이 잘 챙겨주나 걱정도 되고. 유라는 금세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의 팔에 매달렸다. 지훈은 말없이 팔을 뺐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불평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녁 식사는 각자 해결하는 거죠? 서연은 지훈에게 물었다. 마치 최유라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그녀의 질문은 최유라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행위였다. 지훈은 잠시 대답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질투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단단한 평온함과 약간의 피로감만이 존재했다. 그래. 그 대답을 들은 서연은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더 이상 이 불필요한 연극에 어울려줄 마음이 없다는 듯 최유라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지훈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말했다. 돌아가 유라야. 그리고 다신 허락 없이 찾아오지 마. 최유라가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훈은 닫힌 서연의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여자 강서연.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분노할 줄도 기댈 줄도 모르는 여자. 마치 세상에 혼자만 존재하는 섬처럼.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그녀의 삶이 궁금해졌다. 강서연의 진짜 삶은 박지훈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녀의 방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 안에서 시작되었다. 암호화된 파일 속에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모아온 정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이름, 장소, 희미한 연결고리들. 그녀의 부모님과 한 가문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의 흔적이었다.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단순한 생활비가 아닌 정보원을 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거액의 자금. 박지훈이 매달 입금하는 돈은 일반인에게는 큰 액수였지만 그녀의 목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그 돈은 박지훈의 돈이었다. 그의 돈에 의존하는 순간 그녀는 새장 속의 새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날아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더플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강서연의 것이 아닌 다른 삶의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운동복 질긴 재질의 장갑, 그리고 얼굴 하관을 가리는 심플한 검은 마스크.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쓰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세상에 무관심하던 공허한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시선이 자리 잡았다. 어깨를 움츠리던 습관도 조용하던 발걸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암살자, 흑연 H.A. 얀이었다. 이태원의 밤은 언제나 혼돈과 활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화려한 넌사인 뒤편 낡은 창고 건물 지하에서는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이 꿈틀대고 있었다. 땀과 담배 연기 값싼 술과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공기. 불법 격투장이었다. 이곳은 법과 질서가 닿지 않는 오직 돈과 폭력만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서연 아니 흑연은 익숙하게 인파를 해치고 나아갔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수많은 도박꾼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격투장이 내려다 보이는 2층의 VIP 부스 안. 박지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맞은편에는 기름진 머리의 중년 남자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SJ그룹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자였다. 공식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뒤가 구린 문제라 지훈이 직접 해결하러 온 것이었다. 회장님 이야기는 끝났으니 이만 가보셔야죠. 김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야겠군. 지훈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아이 회장님 이왕 오셨는데 메인 이벤트는 보고 가셔야죠. 오늘 아주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지훈은 경멸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인간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광경을 구경하는 취미는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패배를 모르는 그림자 흑연이 입장합니다. 지훈은 자리에 다시 앉았다. 흑연이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링 위로 한 여자가 올라섰다. 검은 옷, 검은 마스크. 체구는 작았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링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상대는 거구의 전직 용병 출신 남자였다. 관중들은 남자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며 함성을 질렀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남자는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하지만 흑연은 물처럼 유연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노렸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계산된 파괴의 예술이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의 암투와 폭력에 익숙했다. 하지만 저것은 차원이 달랐다.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자의 처절함,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압도적인 아름다움. 그는 마스크 너머 그녀의 눈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저토록 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저 눈빛의 주인을. 경기는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끝났다. 흑연은 남자의 관절을 꺾어 간단하게 제압했다. 심판이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녀는 관중의 환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링 아래로 내려와 주최 측으로부터 두둑한 현금 봉투를 받아들고는 미련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김 비서,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예, 회장님. 저 여자 알아봐. 지훈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VIP 부스를 뛰쳐나가 인파를 헤치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마스크라도 벗은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지하의 혼탁한 공기 속에 희미한 샴푸 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향기. 차에 돌아온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심장이 기묘하게 뛰고 있었다. 격투장에서의 흥분 때문만은 아니었다. 흑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인함과 고독함이 공존하던 기묘한 실루엣. 회장님 찾았습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흑연은 가명입니다. 나이 신원 모든 것이 불명입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나타나 큰돈이 걸린 경기만 뛰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모릅니다. 박지훈은 화면 속 링 위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적막했다. 그는 거실을 지나다 소파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는 강서연을 발견했다. 책을 읽다 잠이 든 모양이었다. 무방비하게 잠든 얼굴은 낯설었다. 늘 무표정하거나 무관심하던 얼굴에 깃든 희미한 평온함.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희미한 향기를 맡았다. 아까 그 격투장에서 사라진 그녀에게서 났던 바로 그 샴푸 향기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졌다. 링 위를 지배하던 무자비한 그림자, 흑연.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평범한 여자 강서연. 설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이 계약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무지가 견딜 수 없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밤은 언제나 얕고 위태로웠다. 그는 잠드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는 것에 가까웠다. 그를 찾아오는 것은 편안한 휴식이 아닌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의 기억이었다. 낡은 쇠사슬이 손목을 파고드는 감촉 희미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납치 사건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영혼에 깊은 흉터로 남아있었다. 그날도 그는 새벽녘에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다.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숨은 가빴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핏발선 눈 깊어진 다크서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거울 속에는 그저 지치고 병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의사가 처방해준 수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오후 그는 정기적으로 받는 심리 상담을 위해 안민주 박사의 병원을 찾았다. 안민주의 상담실은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은은한 아로마 향. 요즘도 악몽을 꾸시나요, 회장님? 안민주는 따뜻하고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다. 전보다 심해졌어요. 지우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서랍에서 작고 고풍스러운 비단 주머니를 하나 꺼냈다. 짙은 남색 비단에 섬세한 항무늬 자수가 놓인 향주머니였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왕실에서 내려오던 비방인데 심신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효과가 탁월한 약초들을 배합한 겁니다. 그녀는 향주머니를 지훈에게 건넸다. 은은하고 묵직한 향기가 풍겨왔다. 백단향 같기도 하고 라벤더 같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깊고 복합적인 향이었다. 숨어 지내시는 명인께 특별히 부탁해서 구한 겁니다.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민간요법을 믿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말없이 향주머니를 받아들었다. 그날 밤 지우는 안민주의 말대로 향주머니를 침대 옆 탁상 위에 올려두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악몽을 꾸지 않았다.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는 약간 무거웠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그는 향주머니가 효과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향주머니의 향기는 서서히 펜트하우스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 중에 낯선 향기가 배어들었다. 강서연이 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하지만 집요하게 코끝을 파고드는 향기가 느껴졌다. 평범한 방향제나 아로마 향과는 달랐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하고 서늘한 쇠 냄새가 섞인 듯한 기묘한 향.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이 향기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약초를 말리던 헛간의 냄새. 수많은 약초들 사이에서도 유독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던 그 약초. 혈심초 셰신처. 서연의 머릿속에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혈심초. 극소량으로는 강력한 진정 효과를 내지만 장기간 향을 쬐거나 복용하면 서서히 신경계를 파괴하는 맹독성 약초. 중독된 사람은 점차 기억을 잃고 편집증과 환각에 시달리다 결국 미쳐버리거나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 스트레스 과다나 정신쇠약으로 인한 사망처럼 보이기 때문에 독살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무서운 독초였다. 누군가 박지훈을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향기의 근원지를 찾아 움직였다. 향기는 박지훈의 침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연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집안이 깊은 정적에 잠겼을 때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박지훈의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침실안은 향기가 더 짙었다. 지훈은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향주머니의 초기 효과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했다. 서연은 발소리를 죽여 침대 옆 탁상으로 다가갔다. 남색 비단 주머니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든 지훈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무방비한 얼굴은 낮의 냉정함과 오만함 대신 깊은 고독과 상처가 어려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의 내용물을 살폈다. 여러 가지 말린 약초들 사이에 붉은 심장 모양을 한 작은 약초가 섞여 있었다. 혈심초가 틀림없었다. 서연은 아주 작은 양의 약초를 덜어내 손수건에 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그의 방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낡은 노트북을 켰다. 흑연의 정보망을 이용해 박지훈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상 적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단 한 명이었다. 이 독초를 그에게 건넨 사람, 심리상담 이사 안민주. 서연은 모니터 위에 떠있는 안민주의 프로필 사진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지적이고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끔찍한 독사의 그것일 터였다. 서연은 노트북에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다. 파일명은 안민주. 그리고 그녀의 과거 경력, 학력, 주변 인물들에 대한 모든 것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 결혼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과 복수의 문제였다. 그녀는 박지훈을 지켜야 했다. 그가 죽으면 그녀를 보호해줄 방패막도 그리고 그녀가 알아내야 할 진실의 연결고리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최유라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녀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고 그녀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언론에서는 SJ그룹의 젊은 총수가 결혼 후 공식 석상에 아내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 옆자리가 당연히 자신일 것이라 믿었던 최율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녀의 조급함과 불안은 결국 위험한 결심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박지훈을 직접 만나야 했다. 그의 공간에서 그의 눈을 보고 상기시켜야 했다.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최유라는 아직 반납하지 않았던 예비 출입 카드를 이용해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강서연은 방 안에 있는 모양이었다. 유라는 경멸의 시선으로 집안을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공기 중에는 낯선 타인의 흔적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복도 끝 박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결코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그만의 성격. 서재 안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들은 장르별로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와 최신 IT 기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차가운 질서 속에서 유독 튀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책상 한쪽 작은 유리돔 아래에 놓인 조악한 모양의 목각새. 최유라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저 새에 대해 알고 있었다. 오래전 박지훈이 아주 드물게 마음을 열었던 순간에 들었던 이야기. 어린 시절 그를 지옥에서 구해준 이름 모를 소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 그의 어두운 삶을 버티게 해준 단 하나의 희망. 유라는 유리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목각새를 집어들었다. 투박한 칼자국 서툰 솜씨. 이런 볼품없는 나무 조각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말인가. 배신감과 절망이 뜨거운 불길처럼 그녀의 속을 태웠다. 이딴 게 뭐라고. 그녀는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손에 든 목각새를 바닥으로 힘껏 내던졌다. 쨍그랑. 유리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목각새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날개 한쪽이 부러지고 몸통에 금이 갔다. 그 순간 최유라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길이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널브러진 목각새의 파편과 그 앞에 망연히 서 있는 최율에게 꽂혔다.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지워진 텅 빈 얼굴. 그 모습이 최유라는 더 무서웠다. 지훈 씨, 이건 실수였어. 내가 나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 말 좀 들어봐, 지훈 씨.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가라고 했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유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뒷걸음질 쳤다. 넌 선을 넘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서 오는 깊은 절망의 소리였다. 그는 최유라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쇠처럼 단단한 악력이었다. 지훈 씨 아파. 지훈은 그녀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서재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현관문 앞에 그녀를 내팽개치듯 밀치고 그녀가 들고 온 명품 가방과 소지품들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다. 강서연은 소란에 놀라 자신의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분노에 찬 박지훈, 그리고 그의 얼굴에 서린 끔찍한 고통과 상실감. 문이 닫힌 후 그는 한참 동안 문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거대한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단단하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통곡보다 더 절망적으로 들렸다. 강서연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박지훈이라는 남자의 맨 얼굴을 보았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 입고 길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 그녀는 그가 왜 그토록 깨진 나무 조각에 집착하는지, 그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집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박지훈은 서재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서재 문 앞으로 걸어갔다. 바닥에는 아직 목각새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 나무 파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모았다. 가장 작은 조각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 위 스탠드를 켰다. 그리고 하얀 손수건 위에 나무 파편들을 올려놓았다. 부러진 날개 금이 간 몸통 떨어져 나간 꼬리. 마치 박지훈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 같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목공용 접착제를 꺼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가장 큰 몸통 조각에 아주 작은 양의 접착제를 발랐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흩어진 파편들을 맞추며 부서진 새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계약 아내로서 해야 할 일도 의무도 아니었다. 그저 상처 입은 한 영혼에 대한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의 조용한 위로였다. 강서연의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안민주라는 여자의 이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수석 졸업 유수의 병원에서 쌓은 화려한 경력 학계와 환자들 사이에서의 완벽한 평판.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은 마치 전문팀이 관리한 것처럼 빈틈이 없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밤늦도록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피로한 눈을 들어 책상 한쪽에 놓인 목각새를 보았다. 조심스럽게 붙인 접착제 자국이 아직 선명했지만 새는 다시 날개를 편 온전한 형태를 되찾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문득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아주 어릴 적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드물게 예시 이야기를 하던 밤, 서울 인사동에 가면 윤마담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은 믿어도 된다. 우리 쪽 사람이니 우리 쪽 사람. 할아버지가 말한 우리는 과연 누구였을까? 서연은 다음날 아침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다. 인사동의 거리는 그녀가 사는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활기찬 사람들, 고풍스러운 한옥 상점들, 공기 중에 섞인 묵과 향내음.
이곳의 시간은 서울의 다른 곳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찻집을 찾아냈다. 은밀한 향기, 인미한 셩키라고 쓰인 작은 목재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와 쌉쌀한 차십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찻잔과 약자의 단지들. 이곳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초 박물관 같았다. 어서 오세요. 쪽진 은발에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노부인이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다. 윤마담이었다.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마음을 안정시키는 국화차를 주문했다. 윤마담은 직접 차를 내오며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이 동네에선 처음 보는 아가씨네. 네, 잠시 서울에 머물고 있어요.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여. 차를 마시면 좀 나아질 게야. 윤마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서연의 내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품속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르신, 혹시 이 약초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는지요? 오래된 의서에서 봤는데 실물은 처음이라 궁금해서요.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인 척 위장했다. 윤마담은 의아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풀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붉은 심장 모양의 약초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혈심초, 이걸 어디서 구했소? 윤마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잠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경계와 충격,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가씨는 누구시오? 서연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손수건을 다시 묶으려 했다. 바로 그때 셔츠 소매가 살짝 걷히며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아주 옅지만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윤마담의 눈이 그 흉터에 멎었다. 그녀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살아계셨군요. 마님 아가씨께서 살아계셨습니다. 윤마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가 지난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였음을 깨달았다. 윤마담은 찻집 문을 닫고 서연을 안쪽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윤마담의 개인적인 공간인 듯 낡은 가구와 책들이 가득했다. 윤마담은 눈물을 닦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봉인해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가씨의 어머님 한지윤 마님은 하늘이 내린 분이셨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그분의 재능은 가히 천재적이셨죠. 돌아가신 대감께서는 마님을 한 가문의 정식 후계자로 점찍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존경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님에게는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서희. 그녀 역시 재능이 있었지만 언제나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그 열등감과 질투가 결국 가문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한서희는 외부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경쟁 제약회사들이었죠. 그들은 한 가문의 비방, 미팡을 탐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윤마담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때 갓 태어난 아가씨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끈질겼습니다. 도망치는 중에 그들의 칼에 아가씨의 손목이 스쳤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강물에 띄워보내고 다른 쪽으로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 후로 아가씨께서 살아계실 거라고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했다.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문이 겪은 참혹한 역사의 낙인이었다. 배신자 한서희는 어떻게 됐나요? 모든 비방을 손에 넣은 후 외국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아가씨와 비슷한 또래일 겁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안민주.
그녀의 완벽한 이력 박지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그리고 혈심초라는 치명적인 독, 적은 낯선 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피를 나눈 혈육이었다. 어머니의 자리를 빼앗고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모의 딸. 그 증오와 복수심이 대를 이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윤마담은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이것은 그날 밤 제가 겨우 챙겨 나온 것입니다. 마님께서 아가씨를 위해 기록해두신 약방일지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찻집을 나설 때 인사동의 거리는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일지를 품에 안고 걷고 또 걸었다. 더 이상 그녀는 정처 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고 그녀의 어깨에는 부모님의 원한과 가문의 운명이 얹혀 있었다. 그녀가 가야 할 길이 싸워야 할 이유가 지독하리만큼 선명해졌다. 어머니의 일지는 단순한 약방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문의 지혜와 역사가 담긴 비서, 미슈 이자 딸을 향한 절절한 모정이 담긴 유서였다. 강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일지를 파고들었다. 해독제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박지훈에게 먹이느냐였다. 안민주는 분명 그를 그리고 이 집을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정체를 드러내고 해독제를 건네는 순간 안민주는 계획을 바꾸거나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박지훈 역시 순순히 그녀의 말을 믿어줄 리 없었다. 뱀을 잡으려면 뱀굴에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미끼로 쓰는 것이었다. 혈심초의 희생자가 되는 연극. 연극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서연은 갑자기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하더라. 그녀는 방금 자신이 집어들었던 소금통을 찾지 못하고 주방을 헤매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맞은편 식탁에서 신문을 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소금통은 그녀의 바로 손옆에 있었다. 거기 있잖소.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 서연은 그제야 소금통을 발견하고는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스치는 표정은 당혹감과 아주 미세한 공포였다. 처음에 박지훈은 그녀가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이는 유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상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은 가사 도우미가 사모님께서 거실 화초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셨다고 보고했다. 또 어떤 날 그는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벽에 한 점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했지만 그녀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그의 무관심은 점차 혼란으로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이 집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통제된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안민주가 왕진을 왔을 때 일어났다. 그녀는 박지훈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요즘은 잠을 좀 주무시나요? 안민주가 부드럽게 물었다. 덕분에 악몽도 많이 줄었어. 지훈은 대답했지만 사실 최근 들어 다시 두통이 심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거실로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부적처럼 보이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안민주를 보더니 갑자기 뒷걸음질 치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나쁜 기운이야.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안민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서연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는 순간 안민주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만족감과 승리감을 놓치지 않았다. 뱀이 미끼를 물었다. 강서연 씨 이리 와요.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약간의 창피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달려가 그의 등 뒤에 숨었다. 마치 겁먹은 아이처럼. 안민주는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네요. 제가 안정제를 처방해 드릴까요? 라며 프로페셔널한 우려를 표했다. 지훈은 괜찮다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깨진 목각새를 붙여놓은 서연 화초와 대화하는 서연,
그리고 오늘 겁에 질려 자기 등 뒤에 숨던 서연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는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걸까? 그 원인이 이 갑갑한 집과 계약 결혼 때문은 아닐까? 아주 희미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바로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렸다.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쟁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표정은 거의 광적으로 보였다. 이거 마셔야 해요.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나가. 안 돼요. 오늘 밤은 달이 어두워서 나쁜 것들이 돌아다녀요. 이걸 마셔야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그에게 찻잔을 내밀었다. 지훈은 기가 막혔다. 이제 하다 무당 흉내까지 내는 건가? 김비서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다. 제발요. 이거 마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당신이 위험해져요. 그 순간 지훈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는 진심 어린 공포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정말로 그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면, 이 기이한 행동도 병의 일부라면, 지끈거리는 두통과 피로감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에서 찻잔을 낚아챘다. 그리고 역한 흙냄새와 쓴맛이 나는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됐소, 이제 나가. 서연은 그가 차를 다 마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말 없이 쟁반을 들고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지우는 텅 빈 서재에 혼자 남아 입안에 남은 쓴맛을 음미했다. 황당하고 불쾌했다. 그는 미친 여자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겹도록 자신을 괴롭히던 관자놀이의 통증이 아주 조금이지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일 뿐이라고 피곤해서 잠시 감각이 무뎌진 것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저 미친 여자 강서연은 대체 정체가 뭘까? 안민주는 불안했다. 박지훈의 상태는 호전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이 주입하는 독을 희석시키고 있는 듯한 기묘한 불균형.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강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무지하고 거슬리는 시골뜨기 계집이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광기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연극적이었다. 안민주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강서연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녀가 인사동의 낡은 찻집 은밀한 향기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찻집의 주인 윤마담. 안민주의 어머니 한서희의 일지에서 희미하게 언급되었던 이름이었다. 언니 한지윤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그림자 같던 하녀. 뱀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천적을 알아보는 법이다. 안민주는 직감했다. 그 늙은 여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과거의 유령이 2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유령은 제가 될 때까지 태워 없애야 했다. 그날 밤 인사동의 좁은 골목은 깊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윤마담은 찻집 문을 닫고 등불 아래에서 낡은 서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다녀간 서연을 떠올렸다. 마님을 쏙 빼닮은 단단한 눈빛,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슬픔. 그녀는 서연이 가문의 복수를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상대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제 어미의 잔혹함과 교활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독사 같은 계집. 그녀는 서연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지막 물건을 떠올렸다. 마님께서 남기신 약방일지 외에 만약을 대비해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 그 안에는 한 가문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서연에게 연락해 전해주어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찻집 밖에서 희미한 기름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나무 문틈으로 스며드는 연기. 윤마담은 기민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코는 평생 약재를 다뤄온 탓에 누구보다 예민했다. 이것은 평범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찻집의 창문이 깨지고 안으로 화염병이 날아들었다. 불길은 마른 약재와 낡은 목재 가구를 만나 순식간에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찻집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에 휩싸였다. 윤마담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에 휩싸였다. 탈출구는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안쪽 방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그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아가씨에게 전해줘야 한다. 그녀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숨겨진 공간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품에 안았다.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등 뒤까지 쫓아왔다. 피부가 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상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눈에 비친 마지막 광경은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불타는 대들보였다. 다음날 아침 강서연은 뉴스 속보를 통해 인사동 찻집의 화재 소식을 접했다. 화면 속에는 시커멓게 타버린 찻집의 잿더미와 그 주변을 둘러싼 경찰 통제선이 보였다. 앵커는 단순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인 윤 씨가 사망했다고 덤덤하게 전했다. 서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귀가 멍멍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제까지도 자신에게 따뜻한 찬물을 건네며 격려해주던 사람이었다. 가문의 마지막 증인이자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분.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택시를 타고 인사동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제발 제발 오보이기를.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현장은 뉴스와 똑같았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 처참하게 무너진 잿더미. 그녀는 통제선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경찰 한 명이 그녀를 제지했다. 아가씨, 여긴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 돌아가신 분이. 서연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변을 당하셨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그분을 찾아가는 바람에 안민주가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다. 자신의 어설픈 복수심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그녀가 넋을 잃고 서 있을 때 다른 경찰관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고인과 아는 사이십니까? 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품에 꼭 안고 있던 물건입니다. 유품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왠지 아가씨께서 찾으실 것 같아서요. 경찰관은 검게 그을린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상자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윤마담이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것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자신의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불에 약간 그을렸지만 내용은 온전한 어머니의 또 다른 일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일지 아래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에 담긴 환약 몇 알과 그 제조법이 적힌 쪽지가 있었다. 만독불침 완도부친 하해독단. 세상의 모든 독을 무력화시키나 만드는 과정이 지독하여 그것은 한 가문의 마지막 비방이었다. 윤마담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 죽음의 순간까지 상자를 놓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와 결의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지와 해독단을 가슴에 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과 자신을 위해 희생한 윤마담, 그리고 위기에 처한 박지훈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친 척 연기하며 숨어있지 않을 터였다. 이제는 뱀의 목을 직접 물어뜯을 시간이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밤사이 차가운 분노로 응축되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서재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갔다. 박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며칠간 광기와 불안에 휩싸여 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흑연이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눈빛. 서연은 검게 그을린 오동나무 상자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혈심초가 담긴 손수건과 지난 며칠간 자신이 조사한 안민주의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다. 안민주가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윤마담의 이야기부터 한 가문의 비극, 그리고 안민주가 한서희의 딸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지훈은 처음에는 불신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증거들에 머물렀다. 혈심초의 기묘한 모양, 안민주의 행적과 한서희의 과거 기록 사이에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 그리고 무엇보다 어젯밤 인사동에서 일어난 의문의 화재. 서연이 윤마담을 만난 직후에 일어난 화재.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의 지독한 불면증과 악몽,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진 건강, 그리고 강서연의 기이했던 광기. 그것은 연기였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목숨을 건 연극이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말했다면 믿었을까요? 서연이 반문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고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계약으로 맺어진 타인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반면 자신은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경멸했다. 처음으로 박지훈은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촌 마을에서 온 순진한 처녀도 정신 나간 여자도 아니었다. 거대한 비극을 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운명과 맞서 싸우는 고독한 전사였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덫을 놓을 겁니다. 뱀을 잡으려면 뱀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미끼로 써야죠.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그 미끼는 바로 당신이에요. 다음 날 오후 SJ그룹의 긴급 이사회.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던 중 박지훈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거칠었다.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곧바로 SJ그룹 산하의 VIP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SJ그룹 박지훈 회장 과로로 쓰러져 의식불명이라는 속보가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 재계는 충격에 빠졌고 S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박지훈은 병원 최고층에 있는 VIP 병실에 누워 있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그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서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의 침대 곁을 지켰다. 완벽한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저녁이 되자 안민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실을 찾았다. 회장님은 좀 어떠세요? 의식불명이에요.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른다고. 서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민주는 서연을 위로하며 지훈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의료진과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승리감과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인적이 끊기고 깊은 정적에 잠겼다. 안민주는 의사 가운을 입고 조용히 박지훈의 병실로 들어왔다. 병실 안은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어 어두웠다. 박지훈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안민주는 주변을 살폈다. 강서연은 지쳤는지 옆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바이알과 주사기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투명한 액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혈심초의 독을 극대화시켜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물질. 이것만 주입하면 모든 것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적인 자연사로 기록될 터였다.
그녀는 주사기에 약물을 채우고 박지훈의 팔에 꽂힌 링거줄로 다가갔다. 이제 편히 쉬세요, 회장님. 당신이 누리던 모든 것은 이제 제 것이 될 테니까. 그녀가 조소하며 주사기 바늘을 링거줄에 막 꽂으려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어둠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민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병실 문 앞에 강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동시에 병실 안쪽의 화장실과 벽장에서 건장한 형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있던 박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냉철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상체를 일으켰다. 내 집에서 연극을 하더니 이제는 내 병실에서 막을 내리려는 건가, 안민주 씨. 안민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어떻게 네가... 그녀는 강서연을 향해 증오에 찬 시선을 보냈다. 내 어머니가 시작한 비극 내가 끝내러 왔어.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궁지에 몰린 안민주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는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형사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놓아, 이거 놓으라고. 그녀는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내 엄마가 모든 걸 가졌어. 내 엄마는 평생 그늘에서 살아야 했다고 한 가문의 그 잘난 의술 비방 전부 우리 것이었어야 해. 너희 모녀만 없었으면. 그녀의 광기 어린 절규는 병실 전체를 울렸다. 증오와 질투에 사로잡힌 뒤틀린 영혼의 마지막 발악. 그녀의 모든 자백은 형사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안민주는 결국 형사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치다 서서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병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굳어있던 몸의 긴장을 풀고 자기도 모르게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박지훈이었다. 안민주가 체포되고 한 가문을 둘러싼 20년간의 비극이 세상에 드러나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SJ그룹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대중의 비난은 안민주와 그녀의 배후에 있던 부패한 세력에게로 향했다. 세상은 시끄러웠지만 서울의 하늘 위에 떠있던 펜트하우스에는 처음으로 진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정막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숨쉬는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더 이상 각자의 공간에서 식사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강서연은 맑은 멸치 육수로 끓인 계란국을 저녁이면 박지훈은 서툰 솜씨로 구운 스테이크를 식탁에 올렸다. 대화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간혹 식탁 위에서 손이 스치면 예전처럼 화들짝 놀라 피하는 대신 아주 잠시 온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 순간을 음미했다. 밤이 되면 박지훈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수면제도 독이 든 향주머니도 필요 없었다. 그저 옆방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다. 박지훈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잠시 내 서재로 와줄 수 있어. 서연은 말없이 책을 덮고 그를 따랐다. 그의 서재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금기의 공간이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조심스럽게 붙여진 흔적이 남은 목각새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어릴 적 별장에 갔다가 길을 잃고 납치된 적이 있었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직접 꺼내 보였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며칠을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갇혀 있었지. 매일 밤낮으로 울었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여자아이가 나타났어.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그 아이는 겁에 질린 내 손을 잡아주며 떨지 말라고 했소.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이 작은 목각새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지. 자기가 직접 깎은 건데 아주 용감한 새라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했소. 그 아이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살았소. 지난 20년간 나는 그 아이를 찾고 있었소. 그는 목각새를 서연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 아이가 당신이었나?
서연은 대답 대신 부서졌던 새의 날개 부분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위에는 그녀의 손길이, 그녀의 위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미소와 함께 그 아이는 이제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20년의 세월, 그 아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애도였다. 아니 있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눈앞에 언제나처럼 강하고 용감하게. 그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계약 후 처음으로 어떤 의도나 계산도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첫 접촉이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미안하오. 너무 늦게 알아봐서.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수만 마디의 말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교감이 오고 갔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인연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단단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지훈은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2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서연의 앞에 놓았다. 계약은 끝났어.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호수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조각들이 더 이상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찢어버렸다. 차가운 종이 조각들이 책상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마지막 장례식이었다. 새벽녘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발코니에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때 따뜻한 담요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한강 너머로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고 세상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춥지 않소? 그가 물었다.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댔다. 수많은 밤을 외로움과 악몽 속에서 버텨온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에게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서울을 한강을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는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그것은 단순히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찾아온 진짜 첫날의 아침이었다.